네, 오늘 저희 독서 코딩 북리뷰 특강은 바로 이 책이에요. When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뭐잘 모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말콤 글래드웰 정도의 수준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200만 부 밀리언셀러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자기계발 도서라든지 뭐 마케팅 관련 뭐 경영학 관련 도서들 읽어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기 노하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아무 책이나 리뷰 안 하는 거 아시다시피 네,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마취학, 뭐 인류학 그리고 시간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대요. 네, 그리고 사회심리학, 뭐 행동경제학 등등 이 책을 위해서 2년 동안 700편 넘는 그 연구 결과물들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네. 살이 빠지고 있나요? 네,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유명하신 저자의 시간 관리 도서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늘 오신 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정도로 좋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네,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해가지고 매핑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도서 개요 짧게 설명드려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은 해외 도서는 그냥 웬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그 제목은 언제 할 것인가까지 붙여 있는 것 같고요. 부제는 쫓기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 거의 부제 안에 이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니엘 핑크 저자고요. 알키란 출판사인데 시공사의 성인 브랜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알키. 네, 목차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목차 그대로 거의 그룹 그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 같은 경우는 다니엘 핑크고요. 드라이브란 책이라든지 파는 것은 인간이다 등등에 관련 책들을 썼고요. 예일대학교 로스쿨 나오고 엘고어 부통령 수석 연설문 작성관 또는 패스트 컴퍼니라는 경제 그 신문의 편집위원 등등을 역임했고요. 경영학과 이제 행동과학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우선 우리가 항상 언제라는 결정에서 끊임없는 연속에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어요. 타이밍.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어, 약간 장난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장난식으로 타이밍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이거를 진지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거의 시간 관리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저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학문적 근거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 이 책을 통해 건강의 증진과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저자에 대해서 이해해 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시간 걸린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이 세 가지 파트를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루 속 숨어있는 시간 패턴이라는 장이고요. 네. 네. 여기다가 그 쓰시면 저한테도 보여요. 모든 분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주석은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체 시계의 비밀, 최적의 시간을 찾아서 첫 장부터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어요. 잠시 묻은 드로잉 지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최적의 시간을 찾아서 우선 우리 인간은 이제 생체 리듬,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좌우하는 게 바로 식교차 상행액이라는 부분이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아래쪽에 있는 어떤 쌀알 만한 크기의 그 세포가 2만 개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의 체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통제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머의 시간을 봤을 때 약 24시간으로 되어 있대요. 약 24시간 11분. 네, 그래서 자전의 어떤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는 약간 생리학적인 연구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감정과 행동까지 포함할 정도로 연구가 되게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미 생물학 쪽에 이미 있는 그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동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잠깐 제시하는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저자이자 노벨 경제학자, 행동경제학의 대부라고 볼 수 있는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사람과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앨런 크루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던 이 DRM이라는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어떤 감정의 기복을 측정하기 위한 그 연구였대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은 인종, 나이, 수입, 경제, 교육 정도 등등이 제각각인 미국의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전날 했던 일을 모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그때 그 일을 하는 동안 기분이 어땠는지를 12개의 뭐 형용사로 기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연구 결과를 봤더니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선 하루 중에 가장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통근 시간대고 기분이 가장 좋을 때는 사랑을 나눌 때고 또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건이 아니라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긍정적인 감정은 오전에 서서히 올라가서 정오가 되기 전쯤 그때 최적점으로 도달한대요. 근데 정오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그게 떨어지다가 긍정적인 감정이 떨어지다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다가 다시 초저녁부터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긴 했지만 900명이 거의 패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미국 경영학 교수들이 어떤 상장 회사의 회의와 주가와의 관계성을 연구했는데 회의를 가장 그 업무의 첫 번째로 한 그 회사들이 보통 매우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고 회의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특히 예, 11시, 12시 가까워질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투로 바뀌다가 다시 점심을 먹기 전으로는 약간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제 장이 끝나기 전까지 약간 부정적인 느낌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의가 이러는 거랑 주가랑도 거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보면서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가장 있는 높은 이런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오전 시간에 조금 더 분석적인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에빙하우스라고 하면 기억력과 관련된 연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 독일의 학자. 이분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성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에 대한 시간에 관한 차이를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기억력은 밤보다 아침에 좋다라는 사실을 그 학자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아침과 오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체 리듬이. 네. 따라서 우리가 두뇌 활동 탐구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는 더 똑똑하게 발휘가 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는 더 창의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루의 기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시간 생물학자인 러셀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 하루 중에 최고점에 있는 상태와 최저점에 있는 상태의 이런 비교는 마치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운전했을 때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뭐 그거와 비교될 정도로 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시간대에 따른 효과가 20% 정도의 성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 기복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일하는 방식 역시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두뇌의 활동에 대한 탐구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종달새형 또는 아침형 인간 그리고 올빼미형 인간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크로노타입이라는 연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로노타입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의 패턴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네, 시간 생물학자 르네베르크라는 사람의 어떤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휴일을 기준으로 3가지 질문을 해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휴일을 기준으로 몇 시에 자는가? 토요일, 일요일 날 몇 시에 자는가? 또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2시간의 중간은 몇 시인가? 네, 예를 들어 뭐 11시에 잔다. 뭐 6시에 일어난다. 뭐 이거의 중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7시간이면 뭐 대충 한 새벽 3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휴일 기준으로 이 3가지의 응답을 해보는 걸 통해서 내가 종달새인지 올빼미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50에서 80% 정도는 종달새도 아니고 올빼미도 아니고 제3의 새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이걸 봤을 때 우리 종달새는 올빼미는 이 잠의 중간 시점이 21%고 21%가 올빼미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6시에서 12시 정도가 잠의 중간 시점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들에 해당되는 제3의 새는 3시에서 5시가 잠의 중간 시점이고요. 14% 정도에 해당되는 종달새는 잠의 중간 시점이 12시에서 3시 정도로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달새 올빼미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면의 어떤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통 우리가 많이 적게 자고 싶다고 해서 적게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올빼미형과 종달새형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부가적으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태어나는 그 계절에 따라서 내가 종달새인지 올빼미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종달새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봄이나 여름 쪽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빼미가 되기 쉬운 그런 주기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계절만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아이 때는 좀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침형 인간 또는 종달새 인간이었다가 사춘기 이후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지독한 올빼미 형이었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달새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에 대한 연구도 있다라는 거, 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잠의 중간 시점이라는 거,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네,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싱크로니와 뭐 하루에 3단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때 뭐 중요한 것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우리 결국 어떤 일을 할 때는 유형과 뭐 과제와 시간 조절에 따라서 거기 맞는 좋은 일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각 장마다 그 지침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책 자체가 읽기 좀 어려우시면 약간 그냥 스킵하면서 읽다가 맨 뒤 중간중간마다의 맨 뒷장을 봐주시고 정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다니엘 핑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 링크 주소를 들어가 보면 설문지가 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위에 있는 설문이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잠의 상태를 분석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루에 최적의 시간을 확인해 봐야 된대요. 네. 보통 사람들은 분석적인 업무를 오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요. 네. 통찰적인 과제 이런 거는 약간 초저녁쯤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책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분 또 어떤 지침을 주냐면 90분을 기준으로 알람을 해놓고 집중해서 일을 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답해 보래요. 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신적인 내 각성도에는 어느 정도인 것 같나? 신체적 에너지는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뭐 발휘한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통제가 좀 안 될 때는 약간 정신을 좀 바짝 차리라는 거. 예를 들어 오후 시간대 최저 시간이 아닌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그런 패턴들을 맞게 좀 일을 하면서 평일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활용할 수 없을지 몰라도 휴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패턴에 맞게 좀 활동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을 봤을 때 아침에 운동을 하면 몸무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식전 아침 운동, 공복 때 아침 운동이 식사 후에 운동보다 20%의 지방을 태운다라고 하고 있고 아침 운동을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거나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거나 힘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 늦은 오후나 저녁에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정신이 깨있는 상태에 좀 더 활동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상의 위험을 줄이거나 뭐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나 운동을 좀 더 즐길 수 있대요. 네, 보통 이제 수영 선수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때가 바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운동했을 때가 좀 더 기록이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더 좋은 아침을 위한 4가지 조언을 주는데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먹으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탈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줄여주고 또 공복감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네, 정신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게 좀 좋지 않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도 점심 먹은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오후 2시에서 4시 정도에 커피숍을 찾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점심을 먹고 바로 커피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침 햇살을 온몸을 느끼면 그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이제 없앨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상담 치료를 할 때는 오전 시간을 잡는 게 좋대요. 환자의 집중력이 이 오전 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상담 치료는 오전에 잡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생체 시계의 비밀, 최적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2번째 장은 이제 타이밍의 과학, 휴식의 놀라운 위력이라는 부분인데 이 장도 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기민성 브레이크와 회복성 브레이크 뭐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민성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 이거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어떤 큰 수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는요 절대 우회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무조건 오전에 해달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디크 메디컬 센터에서 9만 건의 수술을 분석한 결과 마취 유해 사례, 그러니까 마취를 통한 그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게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였다라는 거예요. 네, 오전 9시는 약 1%밖에 벌어지지 않았는데 오후 4시에는 4.2%였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는 각성도 떨어지는 오후 시간대는 네, 복잡한 임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대장암 같은 경우도 내시경 있죠? 오전에는 잘 발견하는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이거의 절반밖에 발견 못 한대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려면 꼭 오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병원들은 미국의 어떤 큰 병원들은요. 이런 중요한 수술이 있을 때 그 전에 어떤 걸 하냐면 기민성 브레이크라는 걸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잠깐 멈춘대요. 잠깐 멈추고 그 중요한 그 프로세스들을 검토하는 어떤 카드를 만들어 놓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써 놓은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순서를 꼭 밟아야지면 된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네, 그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수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오후에 하려고 할 때 꼭 오후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약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중요한 프로세스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실수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회복성 브레이크라는 거나 뭐 기민성 브레이크랑의 뭐 약간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복성 브레이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이것 이것도 재밌는데 가석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 판사들이 제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시점이 보통 오전 시간에 한 9시부터 뭐 10시? 9시부터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전 9시는 가석방 확률이 높았는데 12시 되기 이전에 11시 45분쯤 되면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휴식을 취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관대한 결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되게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휴식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결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성 브레이크에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잠깐이라도 쉬는 편이 좋다. 네. 생산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자신이. 네, 휴식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52분 정도 일하고 17분 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편이 낫대요. 네, 그래서 계속 앉아만 있지 말고 1시간에 단 5분 정도라도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쉬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쉬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교적으로 집단을 휴식하는 그런 것들이 뭐 간호사만 보더라도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어떤 신체의 긴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왕이면 실내에서 쉬지 말고 밖에서 쉬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밖에서 쉴 수 없으면 최대한 식물이 둘러싸인 공간에 있다라든지 창밖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쉴 때는 깔끔하게 일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멍하게 있는 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휴식이라는 거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집중 상태를, 두뇌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따라서 일을 더 잘하시려면 휴식도 잘 취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루 중에 가장 뭐 중요한 식사 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침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대요. 근데 점심 식사에 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율성과 분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의 그 자체가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일 때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방법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 좀 분리될 그 일을 할 때 자율성이 있을 때 두 번째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라는 건 뭐냐면 점심시간 때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휴대폰 보면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오히려 피로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약간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이 좀 더 길고 그렇게 되면 오후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휴대폰 혼자 그 밥 드시는 분들, 네, 혼밥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그냥 밥만 드시고 혼자 머릿속으로 휴식하시고 스마트폰 하시면서 밥 먹으면 오히려 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대로 씻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 거의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책 아니면. 그렇죠? 네, 우리 이런 논문들 다 볼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낮잠 효과. 낮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사망 확률이 37%가 낮대요. 네. 낮잠을 자는 거는 우리가 좋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우리가 머리가 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자서 그렇대요. 그래서 절대 30분 이상 자면 안 된대요. 낮잠은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10분에서 20분만 좋다. 네, 20분이 넘어가는 순간 수면 무력증이 생긴다. 네, 이건 20년 거의 연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낮잠을 잘 때는 20분 이하 자는데 이때 좀 잠드는 시간까지 생각했을 때는 25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커피를 먹고 낮잠을 자면 효과가 좋대요. 어떤 효과냐면 오후에 일을 잘할 확률이 높대요. 왜냐면 카페인이 혈관에 골고루 퍼지는데 약 25분 정도 걸린대요. 네, 그래서 딱 커피를 딱 마시고 낮잠을 자고 20분에서 25분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신선하죠. 네. 물론 자기 전에 그쵸? 아예 밤에 자기 전에 커피를 먹으면 안 좋다고 알고 있지만 오후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낮잠을 자기 전에 카페인을 먹으면 좋다. 네, 라는 아주 신기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스페인이라고 하면 낮잠을 자는 그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에스타가 현대 직장인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냐. 뭐 몇 시간 자는 시에스타는 아니더라도 점심시간 이후에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은 복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잠을 잘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라 바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의 중요성을 이제 지금부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쉬는 것 자체를 그렇다고 뭐 일할 때 집중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항상 불안했었는데요. 휴식의 중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낮잠을 완벽하게 자는 방법은 우선 자기의 최고점과 최저점, 뭐 올빼미형인지 뭐 종돌쇠형인지 제3의 세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네, 25분 뒤에 알람이 울리게 설정하고 특히
거르지 말고 아예 의식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알림 기능 이런 거 꺼버리고 철저하게 소리나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잘 자야 된다는 낮잠을 자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잠에서 깬 다음에 7시간 뒤에 낮잠을 자면 좋대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뭐 그리고 최대한 이 5가지 방식으로 휴식을 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분마다 20초씩 20m 정도로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네, 그런 마이크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병을 최대한 작은 물병을 두면서 정수기 자주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또 좋고요. 네. 그리고 뭐 60, 최대한 우리가 60분마다 일어나 가지고 팔과 다리 흔들고 근육을 움직여주는 네,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 요가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휴식이라든지 몸을 좀 더 풀어주는 것들, 이왕이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명상이나 호흡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인데요. 전문가들을 연구하는 재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한 분의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휴식을 취한대요. 대충 쉬지 않고. 네, 그래서 한 분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쉬는 사람이 전문가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쉬는 시간을 많이 배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강국인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매 시간 15분씩 쉰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5분씩 하지 말고 뭐 많은 내용들 강의하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쉬게 해주는 게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많이 없애는 경우들도 있는데 체육 시간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들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구리지 말고 우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도 휴식이 중요하다는 거,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 교육자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속에 숨어있는 시간의 패턴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네, 그 최적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과 중간과 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시작에 대한 연구 한번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우선 우리 인간은 첫 번을 의미하는 그런 날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된대요. 네. 그걸 이제 새 출발 효과라고 합니다. 새 출발 효과.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경계표,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요? 공휴일 같은 것들이 사회적 경계표죠. 개인적인 경계표는 개인적인 뭐 생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족의 생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마다 우리는 나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효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새 출발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집중도를 높여주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8개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7시 때에 수업을 했던 거를 8시 35분 이후로 바꿨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대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연교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연교시 때 진짜 제대로 공부한 경험이 없는데 네. 이런 결과들을 저희 교장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 늦추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졸업률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그 학생들의 공부 역시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공부는 안 시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안타깝게도 현재의 실업률보다 내가 직장 생활을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내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면 IMF나 경제 금융 위기 때 시작을 했으면 현재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초기에 연봉이 초기 연봉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 시작하냐가 우리의 어떤 연봉까지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어떤 연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려면요, 사전 부검이라는 걸 하래요. 이거는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연구한 건데, 결국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내가 일어날 일들을 가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측해 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네. 어떻게 될 건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못된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새 출발 효과를 할 수 있는 86일 정도가 있대요.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새 출발 효과의 86일이라고 합니다. 매달 1일, 이게 12번이래요. 월요일이 52번이고,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첫날이 1년에 4번. 개천절, 이런 독립기념일 같은 게 1년에 한 번, 종교적 휴일 1년에 한 번, 생일 1년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새 직장, 첫 출근일, 졸업 후 첫날 등등 이렇게 기념일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기념일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새 출발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의미 부여한다라고 남들 뭐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언제는 처음에 하고 언제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경쟁 상대가 많지 않을 때는 첫 번째가 초도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호 1번 더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어떤 후보 명단에 올리려면 기호 1번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경쟁자 수가 많을 때는 나중에 서는 게 유리하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벌에서 마지막 무대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마지막 무대가 이제 90%가 다음 무대에 진출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첫 번째로 나서지 않는 게 좋다. 뭐 그런 먼저 나서야 할 때야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연구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일자리에서 좀 빠르게 성과를 올리는 방법들은 아까 사전 부검 효과 같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 분야 의미 있는 성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좀 동기를 조금 더 비축해 놓는 상태, 동기부여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24시간만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재미있는 게 결혼을 언제 해야 하는가 네, 그런 연구도 있대요.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는가,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25세 결혼하는 게 24세 결혼하는 사람보다 이혼 확률을 낮추는데, 근데 32세가 넘겨서 결혼하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혼 확률이 높대요. 네, 저는 이미 많이 넘겨가지고 이게 안타까운 결과물인데요. 저는 이거에 뭐 이미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빨리 결혼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대신 뭐 여기 이런 것들은 저한테 좀 잘 맞는 건데,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결혼 만족도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목표한 공부의 수준이 있으면 그걸 다 끝내고 결혼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3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결혼해도. 그리고 1년 이상 사귄 커플이 이혼율이 20%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절을 한번 그 계절을 같이 지내보고 결혼해라. 이게 그 말이 아닐까 싶고요. 3년 이상 사귄 커플이 네,
더 1년 이상 3년 이상 사귄 커플이 이혼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라는 뭐 재미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있네요, 그렇죠? 뭐 이거에 뭐 완전히 구애받을 필요 없지만 저런 연구 결과들도 있구나, 뭐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미들 포인트 연구 결과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인이 된 초기에는 행복 지수에 올라가다가 한 40대 초반부터 해서 50대에 우리 행복 지수가 최저점에 이르는데 이때 이제 슬럼프를 이제 이룰 수가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인간의 다른 영역에서도 미치는 영향인데 유대교의 명절 중에서 한우카라는 명절이 있는데 여기서 촛불을 켜는 의례가 있나 봐요. 근데 첫째 날에는 76%를 켰다가 둘째 날부터 떨어지다가 마지막 날에 촛불을 많이 킨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때 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거를 어이쿠 효과를 보라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좀 잘 안 되고 있다가 언제 뭐가 끝나버렸네, 절반이 벌써 지나버렸네, 언제까지 그거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게 바로 어이쿠 효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를 스파크 상태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 끝나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체념하기보다 어이쿠 하면서 절박함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중간 지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MBA의 그 분석 결과를 연구한 결과 1점이 뒤진 상태에서 전반을 끝냈을 때 그 지고 있던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걸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스파크가 벌어지는 더 집중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 효과, 중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 슬럼프가 있다는 거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스파크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슬럼프의 극복 노하우 5가지는 중간 목표를 정하고 또 중간 목표를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15권의 책을 썼는데 마무리하지 않고 약간 멈췄대요. 문장을 멈추고 그 다음날 바로 그거 이어서 쓰는 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매일 하는 효과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노하우고, 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슬럼프에 극복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 게, 회사원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태동기와 격동기, 중간 지점, 실행기가 있는데요. 태동기에 우리는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고 어떤 집단적인 가치를 수립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 점점 그 프로젝트에 나아갈수록 모든 그 팀원들에게 좀 발언권을 주고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공헌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격동기와 중간 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행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또 공동의 비전을 강조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중년에 있으신 분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5가지 방법은 워린 버핏의 기법이 있는데, 남은 세월 중에 가장 중요한 25가지 목표를 쓰게 한 다음에 그 중에 상위 5개의 목표에 동그라미 치고 그거를 생각하게 집중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조직 내에 어떤 멘토 문화를 조성시켜서 사람들이 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문화를 발생시키고, 긍정적이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때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자기를 조금 더 연민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중간 하프타임에 어이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미들 포인트가 있고, 그렇다면 엔딩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9수에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9, 39, 49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년 단위로 마지막 그 9수 있을 때 조금 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인간의 그 나이도 그렇고요. 또 사람이 마감 시한을 정해놓으면 짧게 줘도 제출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대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2주가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2개월짜리 상품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상품을 교환하는 비율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마감 효과라는 것들을 잘 누려야 되는 것 같고, 또 제임스 딘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짧지만 좀 강력하고 매력적인 삶이 좀 긍정적인 삶으로 보이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데니얼 커네만 아까 봤듯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어떤 가장 강력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끝날 때의 순간, 피크와 엔드에 대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크 엔드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그 가르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적어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현재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 실험은 초콜릿을 먹을 때 마지막 초콜릿인 것을 알고 먹으면 65%가 그게 가장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초콜릿인지 모르고 먹었으면 22%만 그게 가장 맛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용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인 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은 그걸 더 의미 있게 생각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내용들이어 가지고 뭐 결정적인 거라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다른 윗사 기념이라도 이 직장에 있고 싶은지, 현재 일이 벅찬지, 나의 상사 보스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지, 임금이 인상된 기간이 지났는지, 장기 목표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소설을 읽을 때도 가장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언제 결혼을 끝내야 되냐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혼 소송은 3월과 8월에 가장 많대요. 그래서 겨울 휴가와 여름 휴가 때 그때 좀 자기의 배우자와 조금 더 잘 지내보려는 그때 좀 갈등을 없애보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면 현실과 마주쳐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4가지 분야로서 근무일, 학기, 휴가, 구매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고객들에게 팔 때 감사 표시나 선물을 증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게 평가하는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고객이 나갈 때 뭐 인사를 한다라든지 나가서까지 인사를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매율을 높일 수도 있고, 교사분들은 학생들과 좀 마지막 학기에 식사를 한다라든지 편지를 같이 써본다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하루하루의 일로 봤을 때는 잠깐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루를 의미 있게 끝맺을, 뭐 저는 뭐 일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표, 그런 것들을 짜본다라든지, 오늘 뭘 했는지 돌이켜본다라든지, 네, 그렇게 하루의 마지막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로 끝내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결말이 좋을 거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들은 뭐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조직 속에서는 이 3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스의 싱크로하라. 네, 그래서 그룹들이 일을 잘하려면 CEO 또는 보스가 그들의 속도를 좀 정해주고 기준을 유지하고 집단 정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요.
또 소속팀끼리의 연대도 필요한데 사회적 유대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그 그룹이 조직이 더 잘 굴러간대요. 그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어떤 표식이나 언어 같은 거를 같이 쓴다라든지 복장을 통일시킨다라든지 서로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생시키면 협동심이 유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합창이라든지 운동, 군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그룹이 심장박동에 일치시키기 때문에 더 연합이 잘 될 수 있는 협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예로 합창, 함께 달리기, 조정, 춤, 요가, 함께 요리하기 등등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간 관리라는 거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난제는 나 과거와 현재 겁먹었어. 하나로 화해시키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막 내용 겁먹었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관리는 뭐다? 타이밍이다. 라는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에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 나는 타이밍이 부분적으로 한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타이밍에 의해 좌우되며 인생은 타이밍에 의해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말로 끝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봤지만 그게 아니라 생체 리듬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언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맞춰서 최적의 시간에 내가 제일 잘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도 잘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룹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작과 중간과 끝에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행동을 하는 거.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런 것들을 통해서 더 습관도 잘 만들어질 수 있고 집중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해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지과학도 관심이 많지만 요즘엔 더 행동과학 같은 행동과학의 요소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좀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When이라는 책에 대한 국립이 특강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